김원호의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 커피와 포도주, 그것은 깨어있음과 잠을 의미했다. 포도주의 최종적인 결과는 잠이고 커피의 최종적인 결과는 고양된 깨어있음이기 때문이다. 커피의 역사란 책에서 저자 하이니시 에두아르드 야콥은 커피가 유럽으로 유입된 이후 영향을 준 서구 사회의 의식세계의 변화를 이렇게 깨어있음과 잠이란 경계로 나누어 설명하려 했습니다. 얼마 전 연말 휴가를 보내던 내가 한국에서 8시간의 시차로 한동안 잠 못 이루던 밤, 나는 이 책을 붙들고 읽으며 간절히 포도주 한 잔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늘 곁에 두고 마셔온 커피와 포도주, 그저 음료일 뿐인 두 물질에 대해서조차 이 책의 저자는 왜 그렇게 큰 의식의 개념으로 경계를 나누어가며 두 음료를 상징하려 한 걸까요? 내게도 이미 오랜 습관이 되어버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아침의 의식을 바빠서 빼먹은 뒤면 오전 일과 내내 뜨거운 커피를 향했던 내 간절함의 기억들, 하루 24시간 커피와 포도주는 나라는 한 몸뚱이가 만들어가는 일과를 그렇게 낮과 밤으로 구분해내려 했습니다. 치열한 삶의 업무와 마땅히 편안하길 바라는 지친 저녁, 나만의 휴식 사이를 나누어온 두 음료. 커피는 그렇게 일상을 더욱 냉철하게 깨어나게 해주었고, 포도주 한 잔은 흐트러짐조차 포근히 감싸준 나의 보금자리에서의 밤을 더욱 깊은 잠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휴가를 끝내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음료를 마실지를 묻는 기내 승무원의 질문에 내가 잠시 머뭇거린 건, 고민 끝에 내려야 하는 그 선택이 커피와 와인 중 하나의 음료가 아니라 이 좁은 자리의 긴 비행 시간을 낮으로 쓸 것인가 밤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과 낮처럼 내 일상을 구분짓는 경계들, 경계란 말이 담고 있는 한계를 알면서도 우리는 또 그런 경계가 가져다주는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허나 밤은 아침을 위함이듯 어제 마신 포도주의 향기가 빠져나간 창가에서 또 한 잔의 커피를 내리고 세상의 온갖 경계들을 덮어가며 천천히 내리는 하얀 눈을 지켜보며 오늘도 새해 첫 여행을 준비합니다. 소리로 전하는 유럽 이야기, 여러분의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의 김원호입니다. 2017년 새해 첫 두 주는 벌써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요. 한국에 있으면 만날 사람도 참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야 할 곳도 참 많아서 항상 이 시간이 아쉬운데, 이전까지는 한국에만 가면 꼭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감기에 안 걸리겠다는 각오로 마스크도 쓰고 손 자주 씻고 온갖 조심 유난을 좀 떨었더니만 다행히도 이번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휴가 중에 만났던 분들과의 시간들도 참 소중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인데,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갔던 지리산 자락으로의 여행이 기억에 나네요. 하루 동안 잠깐 화엄사에 다녀온 여행이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방문한 사찰이었습니다. 독일에 온 뒤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으니까 한 10년은 되겠죠. 그날도 눈이 내리는 가운데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전라남도 구례까지 간 건데요. 요즘 대하 소설을 읽는데 푹 빠지신 아버지께서 조정래 작가의 이 태백산맥이란 소설 속에 등장하는 화엄사 각황전에 대한 소개를 저한테 얼마나 인상 깊게 하셨는지, 그 소설 때문에 보고 싶으시다며 함께 가자고 갑작스럽게 제안을 주셔서 떠난 여행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운전하는데 그 옆에서 이
화엄사의 각황전 이야기, 뭐 60년 동안 이 절을 짓고는 한나절 동안 몸을 싣고 그대로 입적했다고 이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한 목수의 이야기라든지, 그간 제가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다녀오셨던 전국에 있는 사찰들 이야기를 주저리 들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의 거대한 무쇠밥솥 이야기라든지, 이 백제계의 사찰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수덕사의 대웅전 이야기, 또 어떤 절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독특한 동종에 얽힌 설화 뭐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각황전 부분은 아마 이 구절이었겠죠? 19나리의 불사에 참여한 그 목수가 각황전을 다 짓고 났을 때는 79의 나이였다고 한다. 실로 6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고 그는 그 각황전 언저리를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었다. 완공과 함께 머리에 동여맨 수건을 푼 그는 각황전 돌계단을 걸어 내려와 뒷개울로 사라졌다. 그는 한나절이 넘도록 몸을 씻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감자 어둠에 묻혀있던 경내가 갑자기 휴양한 빛으로 밝아졌다. 놀란 대중들이 밖으로 나와보니 한 마리 백학이 현란한 빛을 뿜으며 각황전 위를 너울너울 날고 있었다. 그 백학은 각황전 위를 3번 돌고는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목수를 어찌 기술자라고만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각황전이 어찌 솜씨로만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솜씨 뛰어난 기술자였을 뿐이라면 그 목수가 어찌 60년의 세월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을 것인가? 매시가 차가운 인내로 채워졌음이고 하루하루가 뜨거운 신심으로 타올라 마침내 시공계를 초월하는 경지에 들어 60년 세월이 하루같이 된 것 아닐 것인가? 이런 구절이었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감수성이 언제 이렇게 더 커지셨는지, 요즘에는 그냥 책 읽으시는 것만큼이나 책에서 등장하는 좋은 구절이나 아니면은 남들이 쓴 문구들을 에세이처럼 직접 손으로 본인의 어떤 수필들과 함께 같이 적으시는 걸 소일거리로 삼으셨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달까요? 뭐 생각해보면 제가 유럽에 이 녹음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 하나하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버지가 내가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걸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면 뭔가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조금은 한풀 좀 의연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고요. 제 경우를 생각해보면 10대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지 않고요. 20대에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좀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30대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좀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대부가 생각나는데요. 이 알파치노가 돈 꼴레오네의 아들 그 마이클 꼴레오네를 연기하면서 가진 어떤 절대 목표, 연기의 목표를 무엇이었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이죠. 뭐 어쨌든 아버지랑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거기서 봤던 각황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백학이 소설 속에 환하게 비쳤다는 그 석탁 앞에 돌계단 따라서 대웅전까지 찬찬히 걷다 내려왔고 또 그날 내려와서 먹은 복분자주 도토리묵하고 함께 먹었는데 야 이번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예.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빼고 이 도토리묵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또 지리산에서 직접 그 주인장이 만들었다고 해서 더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한국에 더 자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가까이 있을 수 있을 때 더 많은 시간들 가지시고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시면서 올 새해 2017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 3편 소파에서 유럽여행, 소파에서 듣는 유럽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3부와 4부에서 다루게 될 여행지는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입니다. 원래는 알자스의 수도인 스트라스부르를 3, 4부에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3부에서는 먼저 알자스의 또 다른 여행지인 꼴마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이면) 한국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유럽도 이제 신정 연휴의 기간이었고 저도 좀 짐 정리하고 하루 좀 재정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서 커튼을 딱 제끼니까 창밖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눈 쌓인 알자스는 봐야겠다는 그런 충동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여행이었죠. 알자스 지역까지는 제가 사는 젤리겐슈타트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로 가야 했는데요. 그렇게 갔으니 이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콜마르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주변으로는 큰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 위에는 겨우사리들이 참 많아요. 겨우사리 아시나요? 새 둥지처럼 생겨 먹은 그 나무에 매달려서 또 기생하는 식물이죠. 광합성을 자기 스스로도 하긴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한지 큰 나무에 붙어서 수액이나 양분 같은 것들을 동량하는 그런 독특한 식물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겨우살이라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겨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궁핍하니까 좀 뭐 누구한테 힘을 빌린다 이런 뜻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처음 보는 분들은 그게 웬 새집이냐, 뭔 새집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원래 한국에서는 이 약으로 쓰거든요.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특히 고산지대에 많이 있어서 어렵게 이걸 채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한약재상들이 좀 있긴 한데요. 독일에서는 이 나무를 갖다가 미스테리라고 불러요. 영어로도 크게 다르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이 빛의 신이라고 하는 발두르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합니다. 이 빛의 신을 죽게 한 풀이 이 미스테리예요. 발두르 신은 원래 빛의 신답게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사랑받고 추앙받는 존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자신의 빛을 내려보내면서 받았던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근데 이 빛의 신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게 이 미스텔, 즉 겨우살이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이 그걸 약속받는 동안 겨우살이는 다른 나무의 가지 속에 이파리 속에 갇혀 있었고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빛을 받지 못했고 약속을 하는 데서 제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알고 있는 한 또 다른 신이 이 겨우살이를 깎아가지고 이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마법의 창을 만들어서 이 신을 죽게 했다는 거죠.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유럽 사람들이 이 겨우살이 밑에서 키스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우연히 함께 서 있다가 눈이 마주치는 상대방과도 키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이죠. 아무튼 이런 겨우살이들이 가득한 나무 위로 눈이 막 내리는 그 길을 달리는 기분은 상당히 좋았고요. 시원스럽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 이제 라인 강가로 다가가는데 라인강 인근으로 지금은 뭐 눈이 덮여 있어서 잘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 드넓은 땅이 포도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길을 와인가도라고 부르죠. 나지막한 구릉이 계속되는 옛날 팔츠란 땅에 속해 있던 85km 정도의 길을 와인 테마길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프랑스 영토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또 그 길을 또 다른 와인길로 부르는데 이게 알자스 와인길이죠. 대표적인 프랑스 와인 산지로는 뭐 보르도, 부르고뉴, 그리고 이곳 알자스 지역이라든지 뭐 샹파뉴 지역 등등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하여간 그 옛날에는 이 땅이 지금 이 알자스 지역도 신성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 무렵만 하더라도 그냥 팔치의 영토였고 그냥 와인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국경이 그 사이를 가르고 있으니까 프랑스에서는 자기 땅 쪽에 속하는 쪽을 알자스 와인길 그리고 좀 더 북쪽에 있는 독일 쪽은 독일 와인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자스 와인길이 시작되는 북쪽의 경계점은 마흐렌하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인데 이름이 좀 어렵죠. 이 길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리보빌레, 꼴마르를 지나서 물루주라고 하는 마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향하는 여행지는 그 중에서 이제 꼴마르에 해당되니까 상당히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알자스 지역이고요. 알자스 지역이 나뉘어지는 지리적인 경계로는 동쪽으로는 독일과 이제 맞대고 있는 라인강이고요. 서쪽으로는 프랑스의 로렌츠방하고 구분이 되는 보주 산맥이라는 산맥이에요. 이렇게 알자스 지역은 프랑스 전체에서는 동북쪽에 해당되는데 남과 북으로 살짝 길쭉하게 연결된 땅이죠. 아니할 수밖에 없는데 독일이 그렇듯 이 지역도 여기 심어있는 포도 품종 자체가 화이트 와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노그리, 리슬링, 실바나 그리고 게베르츠트라미너
조금 생소한 포도 품종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독일에서도 많이 심어지는 품종들이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포도주들, 즉 백포도주들은 겨울에 마셔야 제맛이라고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냉장고 시설이 변변치가 못했으니까 한여름에는 조금은 미지근한 백포도주를 마셔야 할 때가 많았을 테고 언제 어디서든 시원한 상태로 백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겨울에 즐기기 좋은 와인이라는 거죠. 이 지역이 와인 산지로 유명해진 그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게 재미가 있을 텐데 옛날엔 여기가 원래 사냥꾼들이나 있었던 켈트족들의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 이제 로마 제국이 세력을 키워오면서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이 지역에 로마인들이 들어온 건데요. 로마인들이 발견한 이 땅은 뭔가 라인강인과 그리고 보주 산맥 사이에 있는 독특한 기후에 그리고 좋은 땅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가장 이 땅에 적합한 그 작물들을 가져온 게 포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밭과 양조 산업이 커지면서 로마인들의 군사 캠프도 단순히 영토 보호 차원이 아니라 포도주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와인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다음번에 조금 더 시간을 만들어서 특별히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스트라스부르 편에서도 조금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라인강가 이 알자스 땅에 대한 영토 분쟁의 역사 이야기를 조금은 더 들려드려야 하는데요. 이 라인강이라는 건 사실 독일만 지나는 강이 아니고요. 스위스에서 출발해서 프랑스를 지나서 독일을 지나 네덜란드로 빠지는 약 1230km의 굉장히 긴 강이에요. 알고 보면 4개나 되는 나라를 흐르고 있다 보니까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 강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아니면 철자는 비슷한데 발음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독일이 가장 긴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흔히 독일의 말로 라인 이렇게 이 강을 부르지만 프랑스 말로는 정말 다르게 들립니다. 발음법이 워낙에 저로서는 어려워서 흉내를 낼 수 있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좀 비슷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전 쉽게 라인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인들의 전성시대 이후로 제국의 몰락과 동시에 이 지역은 독일어권의 게르만족에 해당되는 한 부족인 알라만족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요. 그 뒤로 5세기, 6세기를 지나면서 프랑코 왕국에 의해서 지역이 통치가 됩니다. 그 뒤로는 다시 프랑코 왕국이 분열되면서 중프랑코 왕국이 다스리기도 했다가 동프랑코 왕국에 속했다가 이 알자스가 자연스럽게 신성로마 제국의 일부로 이어오면서 오랜 세월을 독일 문화권의 지역으로 역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30년 전쟁을 치를 무렵에 알자스 지역의 남쪽 부분이 프랑스 왕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 30년 전쟁이 끝났던 즉 베스트팔렌 조약이 만들어지면서 이 땅은 프랑스 영토로 명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였던 스트라스부르는 옛날 신성로마 제국의 자유시로서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계속 해왔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인 17세기 후반에 가서야 이제 태양왕 루이 14세가 팔치를 침공하고 승리한 뒤에 알자스 지역 전체를 프랑스 영토로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영토 분쟁은 짧은 이 근현대사 속에서 더 잦아졌는데요. 1871년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우리가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 당시에 프로이센이 드디어 서력전에 성공하는데 독일 제국을 만들면서 이 지역을 독일로 편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시절부터 워낙 독일은 또 프랑스의 자존심 대결을 받거나 혹은 자존심을 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서력전을 제대로 한 거죠. 그것도 잠시 또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독일이 패망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드디어 이 땅은 프랑스에 다시 반납되어야 했고요. 다시 나치에 의해 1940년 제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 이 땅은 독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독일의 패전 후 지금까지 이 땅은 프랑스 영토로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굉장히 긴 사연인데요. 기억하기 힘드실 만큼 상당히 많은 이 독일과 프랑스의 영토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고 유럽 영토 분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땅이 된 만큼 이 지역도 스트라스부르는 그런 이유로 이제 EU의 수도 역할을 브뤼셀이나 룩셈부르크와 함께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 지역이야말로 두 나라, 두 문화권의 유전자를 고루고루 받으며 역사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건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두 나라의 좋은 유전자만 좀 많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교한 목골가옥의 전통은 독일의 것, 또 높은 품격으로 관리가 되고 다루어지는 와인 문화는 또 프랑스의 것, 12월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독일의 것,
멋스러운 쇼핑거리의 쇼핑 문화는 또 프랑스의 것, 이런 것들 말이죠. 음식 문화나 언어는 더 그렇죠. 뭐 거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섞여 있는데, 물론 언어야 지금이야 프랑스 땅이니까 뭐 예를 들면 프랑스어는 당연히, 독일어는 필수, 이 정도로 인식을 하겠고요. 음식 문화는 그야말로 두 나라 중 어디를 더 닮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방식으로 알자스 문화의 어떤 상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이 알자스 지역에 갔을 때가 이제 한 8년, 9년 전인데, 그때 제 기억에 그 알자스 음식 문화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첫날 도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 좀 이른 시간에 카페에 가서 가볍게 커피 한 잔하고 크로와상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려고 했는데, 야, 그때 나온 크로와상이라는 게 독일에서 먹던 크로와상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 식감이라든지. 이 크로와상의 원형이야 원래 오스트리아 쪽이라고는 하지만 버터를 아주 듬뿍 넣어서, 또 그러면서도 눅눅하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탐스럽게 부풀어 올린 그 노릇노릇 구워진 크로와상이야말로, 야, 진정 프랑스인의 손을 거쳐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할까요? 이 국경이라는 게 참 오묘하죠. 뭐 어, 옛날에 한번 마차 타고 지나는 동안 거기서 또 세금 걷고 그랬을 테고, 지금은 그래도 유럽이 쉥겐 조약이라는 조약을 가입을 해서 특히 프랑스, 독일 이런 땅들 지날 때는 거의 연마을 가듯이 뭐 여권 검사도 없고 누가 검문도 안 할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경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유럽을 차로 여행하실 때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쉥겐 조약에 의해서 따로 이 국경을 건널 때 많은 나라들이, 모든 나라는 아니고요, 많은 나라들이 불시 검문을 제외하고는 따로 입국 수속이나 검문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외국인이고 여행자니까 우리 신분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여권을 늘 가지고 다녀야겠죠. 이 사람들의 욕심, 뭐 전쟁의 공포, 뭐 이런 것들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들 혹은 사회의 욕구가 만들어낸 게 어떤 기본적인 울타리로서의 국경이잖아요. 뭐 전 세계에서 워낙 유럽만큼이나 오밀조밀하게 많은 나라들이 많은 좁은 지역 안에 모여 있는 대륙이 없다 보니까, 또 2차 대전을 치르고 냉전 체제가 끝난 뒤로는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평화기가 이어온 적이 없던 유럽의 대륙의 사람들은 이 쉥겐 조약이란 걸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여행도 좀 하고 나라도 넘나들고 근로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물자도 신속하게 비용 절감하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역시 좀 몽상가다운 어떤 유럽인들의 방식,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국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런 국경을 넘어갈 때 더욱더 실감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짜릿함, 뭐 경계가 지켜나가는 다양성, 뭐 그런 다양성의 조화가 만들어가는 또 다른 문화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커피와 와인처럼 적절히 나누어 가고 또 함께 넘나들면서 즐길 수 있다면 그만큼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또 여행을 재밌게 만드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여행지인 알자스는 참 적절한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스부르를 동쪽으로 끼고 한 50km, 50m 정도 더 내려가면 이제 꼴마르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자스 와인의 수도라고 이렇게 큰 간판으로 남겨진 그런 문구를 도시 도입부에서부터 보면서 들어갔는데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도착을 했고, 아직은 낮 시간이지만 겨울해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서 시내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우고 이제 시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차로 파리라든지 독일, 뭐 스위스 등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꼴마르 중앙역에서 이제 중앙역 건물을 만나자마자 그 건물이 참 예쁘고 뭔가 낭만적인 아기자기함이 있어요. 아, 뭔가 내가 중세히 꼴마르란 마을에 왔다라는 그런 실감을 더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꼴마르 여행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도시에 왔던 거는 한 4년쯤 됐을까요? 그때 초여름 무렵에 갔었는데 그때도 오래 둘러보진 않았었어요. 잠깐 보고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했는데 그때는 프라이부르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그 검은 숲 인근에 있는 도시죠. 그 인근 도시, 바로 알자스 옆 도시예요. 여기에 이제 숙박을 하면서 두 밤인가 세 밤을 자면서 스트라스부르, 꼴마르, 스위스 바젤을 함께 묶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저 말고도 이곳을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도시만 하루 종일 뭐 이틀 동안 둘러보시는 것도 좋지만
뭐 두 도시, 세 도시를 하루 동안 엮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리꼬이르, 리보빌레 이런 와인 산지로 유명한 알자스 지역들을 함께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그마한 규모이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원래 이날도 사실은 낮에는 꼴마르를 그리고 저녁에는 스트라스부르를 볼 계획이었는데 골목을 조금 걷자마자 바로 계획을 수정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내리는 이 꼴마르를 그냥 떠난다는 건 너무 힘들었고요. 그냥 걷는 게 마냥 좋았거든요. 골목 입구에서부터 문득문득 발걸음 멈추면서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첫 방문 때는 아무래도 이제 쨍한 초여름이었다 보니까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무렵에는 파스텔 톤의 건물, 뭐 그런 건물의 지붕 위로 햇살도 좀 쏟아지고 집집마다 베란다에 내어놓은 그 화분의 꽃들도 뭔가 도시의 활력을 넘치게 하고 그랬었지만요. 이번에는 눈이 좀 내려주고 크리스마스와 신년이 막 지난 어떤 거리에 고요한 정막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구름이 좀 골목으로 낮게 내려와 있으니까 약간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예스러운 낭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문드문 지나는 다른 여행자들도 사진을 꺼내서 셔터를 누르는데 뭔가 이렇게 분명한 뚜렷한 피사체를 찍으려는 것 같지 않고 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겨울 분위기, 그 골목의 분위기를 잠깐 담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 이런 골목들은 사실 목골 가옥들이 많이 있는 골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독일에 있는 옛날 소도시들에서 많이 볼 수 있긴 하죠. 제가 살고 있는 젤리겐슈타트도 그렇고요. 로맨틱 가도로 유명한 로텐부르크라든지 그런 마을들에서도 아주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목골 가옥 골목이지만 알자스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골목은 좀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골목 전체를 이루는 색깔이 훨씬 더 다양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그 골목에 있는 집들의 창문에는 나무로 만든 덧창문들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런 덧창문들이 방안용의 어떤 실용적인 기능이 좀 크다면 꼴마르에서는 장식적인 기능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 컸고요. 또 장식하고 칠하는 데서 어떤 주인들이 자기 멋대로 좀 제멋대로의 자유분방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프랑스적인 면모를 더 갖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 거의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조금 걷다 보면 이제 마을 한복판에 생마르틴 대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의 모습은 외관으로 볼 때는 스페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사각형 종탑에 두드러진 고딕 양식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목골 가옥이 아닌 집들도 많아요. 건축물 중에서 석조 가옥들도 있다는 건 부유층들 중에서 돌을 갖다가 이렇게 전체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어떤 상인의 도시들, 경제가 좀 제대로 돌아가던 그런 지역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옛날 저택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지붕들을 덮고 있는 기와도 싸구려 통일된 색깔의 그런 기와가 아니라 저 부르고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옛날 부르주아들의 집에서 볼 수 있는데요. 화려한 타일로 만들어진 반짝반짝한 타일로 색깔도 예쁘게 문양을 넣은 그런 지붕들이 뾰족뾰족해서 좀 인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독일의 느낌과는 또 많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세부터 근대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상업을 굉장히 활성화했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에 대해서 또 판로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척이 되어서 돈이 좀 도는 도시가 이 꼴마르 같은 곳이었다는 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옛날 집들 중에서 좀 부잣집들은 화려한 장식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그 출창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출창이라는 건 특히 건물의 모퉁이 같은 곳에 2층이나 3층까지 연결을 해서 창문 자체를 발코니처럼 바깥으로 돌출시키고 거기다 베란다를 만들거나 아니면 벽과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아늑한 공간 안에서는 뭐 차도 마시고 저녁이 되면은 뭐 감시용 공간으로도 쓰고요. 또 외관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출창이라든지 아니면 개성이 넘치는 집들 중에서 꼴마르의 상징이 된 집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두 곳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 붉은 빛의 석조 건물입니다. 2층과 3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돌출창이 아주 우아한 옛날 귀족의 저택인데요. 메종 데 떼뜨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아주 인상적인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머리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독일식 르네상스 건축의 유명한 건물인데 이 집이 머리의 집이라고 불리는 건 그냥 앞모습이 앞에서 보는 그 정면의 파사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요괴들, 천사의 얼굴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609년에 만들었던 집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집으로는 메종 피스테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피스테르의 집이란 뜻인데요. 이 집은 좀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죠. 1537년에 지었으니까 거의 뭐 500년의 세월을 갖고 있는, 특히 나무로 만들어진 집인데 더욱더 오래된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집은 모자를 만들어 팔던 부유한 집이었다고 하고요. 시원스럽게 뻗어있는 3층의 나무 난간을 따라서 걷거나 또 골목을 내려다볼 수 있는 테라스가 아주 돌출 창과 함께 인상적인 모습인데, 그 자체가 르네상스 양식으로 잘 꾸며져 있고 또 붉고 푸른 타일로 덮여있는 뾰족한 지붕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건물 중앙으로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탑이 돌출된 모습으로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그마한 성체 같은 느낌을 주는 멋진 건물이죠. 워낙 아름다워서 이 건물은 실제로 디자인 그대로가 어떤 만화 영화 한 편에 소개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죠. 일본 재패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집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죠. 그 주인공인 황야의 마녀가 내린 저주로 하룻밤 만에 할머니가 되어버리는 소녀가 있죠. 이 소피라고 하는 소녀가 처음에 모자 만드는 집에서 모자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설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집의 역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그 많은 요괴들, 이런 부분들은 그 요괴의 얼굴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로 소개했던 그 석조 건물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 많은 머리하고도 되게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애니메이션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 환상적인 세계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꼴마르와 그 인근 지역들에서 굉장히 많이 차용이 된 부분들인데, 특히 하울의 성은 하울이 성에서 나올 때마다 자물쇠를 빙글빙글 돌리죠. 그러면은 그게 장치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문 옆에 있는 색깔이 변하는 동그란 어떤 장치로 연결이 되고, 그 장치의 색깔이 바뀔 때마다 문 밖에 나가는 공간이 달라지죠. 빨간색은 예를 들면 뭐 시장이 되기도 하고, 초록색을 해놓고 문 열면 거기가 또 좀 아까와 달리 초원이 되기도 하고, 또 좀 있으면 또다시 문 열고 나가면 꽃밭이 있는 무슨 계곡이 되는 식으로 말이죠. 뭐 이런 다채로운 문 밖의 풍경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도 그다지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이 도시에서 골목 하나 지나고 모퉁이 하나 돌면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나, 또 물이 잘잘잘 흐르는 그런 운하들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분위기들, 이런 것들로부터 또 많은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하시기 전에 꼭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한 번쯤 보고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특히 일본에서 오신 많은 여행자들이 피스테르의 집 앞에 가면 한참 찾았다, 뭐 이 집을 찾기 위해서 한참 골목을 돌아다녔다라는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사진 많이 찍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애니메이션적인 분위기, 그런 아름다운 다채로움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아무래도 뿌띠 베니스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꼴마르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뿌띠 베니스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운하 지역입니다. 운하가 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고, 그 운하 주변으로 놓여져 있는 지어져 있는 많은 목골 가옥들이나 저택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다양한 색깔들로 예쁘게 칠해져 있고, 예스러운 느낌들 그대로 간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또 갖다가 이 별명처럼 쓰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 지역이 아무래도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죠. 이곳은 어부들도 많이 살았고,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뱃사공들도 많이 살았었고, 그리고 강가이고 물가이니까 그런 곳에 많이 있는 게 무두장이들이죠. 가죽을 다루는 그런 가죽장인들이 이곳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지역이었을 테니까 굉장히 왁자지껄한 그런 거래의 장소였을 테고요. 지금도 이 뿌띠 베니스 옆에는 시장이 있어요. 건물이 하나 커다랗게 사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상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장소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겨울에 와서 1월 2일에 와서 여기에서 어떤 뭐가 팔리고 있는지는 구경은 못했고요. 또 그렇게 계속해서 거리 산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도시에서 꼭 가고 싶었던, 꼭 가야만 했던 중요한 목적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그건 운터린덴이라고 불리는 미술관이었어요. 이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는 16, 15세기 독일 회화의 거장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대표작이죠. 이제나임 제다나를 직접 눈으로 좀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접하신 작품일 텐데, 운터린덴 미술관이라고 하는 이 운터린덴이란 말은 독일 말로 보리수 아래란 뜻이에요. 독일엔 운터린덴이란 이름을 가진 거리들이 그래서 참 많고요. 이렇게 적혀 있는 운터린덴이라는 그 방향 표지판 따라서 걷다 보면 도시 한복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의 뭐 중심에 있는 그 미술관을 찾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도착해보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이 건물은 일반적인 뭐 광장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미술관 이런 게 아니라 중세의 제법 큰 규모의 수도원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법 큰 2층 구조의 고딕 건축 예배당인데요. 이 건물을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때는 좀 노란 빛이 드는 밝은 색의 돌들로 쌓여져 있고요. 또 그 측면으로 나 있는 창문들을 보면 어떤 특정 시대 한 번에 만들어진 창문과는 달리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창문이 더 나고 더 창문이 만들어지고 또 창문이 문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규칙한 여러 가지 양식들이 혼재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이 수도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운터린덴 미술관은 13세기에 지어진 도미니칸 수도원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고딕 예배당과 그 옛날에 수사들이 살던 거주 장소, 그리고 조금 새로 지은 건물들을 통합해서 제법 큰 이 도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가 한 150년 정도가 된 거고요. 저도 입장권을 끊고 이제 처음으로 이 미술관에 간 건데,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제다나를 무작정 찾아가서 이것만 보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겠고 프랑스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에 있는 전시실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의외로 20세기의 현대미술품들 컬렉션이 굉장히 다채롭게 있더라고요. 뭐 방대한 규모라고는 할 수 없지만 파블로 피카소 작품들도 있고요. 20세기 현대작가 작품들이 그러니까 이제 파리, 프랑스 지역, 남쪽 독일 지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 중심으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도시 자체가 워낙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만나는 현대 작품들은 좀 뭔가 상큼한 반전 같은 느낌이 있었달까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안을 좀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뭐 미술관을 산책한다는 말은 좀 식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잘 어울리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면 항상 이렇게 이미지들이 계속 바뀌면서 자극을 주잖아요. 미술관만큼 또 그런 이미지 자극이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경우가 드물 테고요. 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거리에서 또 처음 만나는 작가들은 살짝 이름을 적어두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카메라에 담아놓고 집에 와서 좀 더 깊게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작가와 친해질 수 있는 곳도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날 처음 알게 된 작가는 장 듀비페 그리고 빌리 바우마이스터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장 듀비페는 꽤나 유명한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던 현대 작가이고, 빌리 바우마이스터는 스투트가르트 등지의 독일 작가로 유명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들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나머지 이미지들을 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간들이 옛날 공간하고 오늘날의 공간을 막 섞어서 있던 공간을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정말 헷갈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제나임 제다나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동안 저도 도판으로 책을 통해서 접했던 적이 많았던 건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일 표현주의를 좀 알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독일 표현주의 작가들이 활동했던 시절보다 거의 4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 이후에 표현주의 작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는 대목에서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좀 있었고요. 일단 들어선 중앙 예배당 공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 이제나임 제다나의 전시를 위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은 한눈에 왔죠. 워낙에 중심에 있고 그 앞에 있는 공간이 다 비어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작품 감상을 할 수 있게끔 비워 놓았어요. 이 그림 자체는 폭이 3m가 조금 넘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날개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넓은 작품이죠.
두 개의 날개가 왼쪽 오른쪽으로 붙어 있고요. 재단하니까 이런 것들은 패널화라고 해서 그 날개 패널을 덮으면 그 본 그림을 가리게 뚜껑을 덮은 것처럼 가릴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그림을 또 열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필요에 따라서 열고 닫고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재단화의 쓰임이었습니다. 나중에 좀 들었던 생각이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대표작의 경우는 이 작품을 10m 정도 밖에서 볼 때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까이서 볼 때의 이 작품을 대하는 감상자에게 그림 장르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10m 밖에서 볼 때는 우선 이 그림 자체가 겸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성화이잖아요. 근데 10m 안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소름 끼치도록 괴기한 어떤 극사실화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멀리서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작품 앞에는, 그러니까 나와 작품 사이에는 긴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는 감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앉아 있겠죠. 그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림 보러 왔다기보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공간 자체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공간이 높게 솟은 고딕 천장 아래인데다가 그 넓은 예배당 공간으로 창문에서부터 적절하게 빛이 흘러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빛이 그림을 이제 비추는데, 그림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밝고 그 뒤에 있는 백은 굉장히 어둡게 완전히 검게 칠해진 것들이 뭔가 선명한 어떤 대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경계 때문에 작품과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입체감이 살아나요. 그런 입체감이 이제 그리스도가 매달린 그 느낌 자체가 어떤 그림 속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내 앞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인데요. 예를 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 갖고 있는 어떤 하중, 이런 것들이 아주 현실감 있게 그대로 십자가의 횡목을 휘어버립니다. 십자가가 횡목과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횡목을 팔이 묶여 있고, 팔이 거기에 이제 못 박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체중 때문에 그냥 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멀리서 보면 더욱더 느낌이 확 다가와서 뭔가 작품을 보자마자 좀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성화 속에서 십자가가 횡목이 그리스도의 몸무게 때문에 휘어지게 묘사한 건 이 작품이 첫 번째 시도였다고 하네요. 이제 좀 가까이 가볼까요? 10m를 넘어 이제 그림 완전히 앞으로 가까이 가면 아무래도 잔혹한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잠깐 귀를 막고 계셔도 되고요. 그림을 그냥 10m 밖에서만 감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은 센 잔혹미를 느끼실 분들이나 좀 가까이 가서 그림을 좀 부분별로 나누어서, 특히 그리스도의 이 신체 부위를 조금씩 나누어서 클로즈업해서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혹은 미술관에 있는 비슷한 재제의,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표현한 숱한 성화들이나 성상들을 보아왔는데,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새롭고 또 다른 식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단 해당되는 재제를 다루는 작품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런 작품 속에 특히 중세에 만들어진 작품들의 경우는 그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나 아니면 십자가의 모습 자체가 어떤 현실감을 주려는 목적보다는 성서의 이야기를 상징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이콘의 영역으로 머무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표정 자체가 어떤 초월적인 경건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진짜 그 장소에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에 가깝고요. 최대히 가까이 가서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 아마 서양 예술사에서 이보다 더 잔혹한 성화 작품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네발트는 작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떤 몸 한 곳도 성하게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뼈와 근육은 뒤틀릴 대로 뒤틀린 그 심각한 상태이고요. 못에 박힌 손바닥과 발등은 피부가 완전 잔뜩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긁힌 상처들이 온몸을 다 덮고 있는데 그런 상처들은 푸르게 변해가거나 이미 피부를 썩어가는 듯하게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 상처들에는 또 가시들이 박혀 있어요. 이 가시 면류관에서 나온 가시인지 아니면
이미 고문을 당하면서 몸에 박혔던 또 다른 가시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시들이 찢어진 상처에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것 같고, 그런 상처들 속에서 피고름 같은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느낌들이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축 처진 고개, 그래서 이제 반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입술도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이 그 고통 끝에 다물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입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입술도 완전히 시퍼렇게 변해 있고요. 손가락이나 팔의 묘사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일단 야윈 팔이 몸의 하중 때문에 그런지 근육과 뼈마디가 완전히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좀 팔이 길어 보이죠. 못 박힌 손바닥 위로는 이 쫙 펼쳐진 손가락의 표현이 압권인데 10개의 손가락이 있을 거죠. 그러면 그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펼친 정도가 아니라 막 꿈틀꿈틀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갈빗대 아랫부분의 복부 쪽도 이제 숨을 마지막까지 훅 내뱉은 어떤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 야윈 복부 쪽이 완전히 훅 들어가 있고, 그 사이로 갈빗대가 다 드러난 모습들은 어떤 그 인간적인 고통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데, 그러니까 관객들을 완전 그 고통의 끝까지 내모는 그런 방식으로 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신체에 대한 묘사 자체야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겼던 지금 바티칸에 있죠. 광야의 성 제롬이라고 하는 작품에서처럼 뭐 근육이나 뼈들이 인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근육의 흐름이 있는지에 대한 묘사나 그런 시도는 이미 마티아스 그리넨발트 이전에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충분히 있었던 것들이지만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리넨발트의 작품을 더욱더 새롭다, 창의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는 작가가 부각시키려고 했던 몇몇 포인트들, 어떤 면에서는 과장되고 왜곡되기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손가락, 부어오른 발등, 뭐 일그러진 발가락, 늘어진 팔, 뭐 피부에 꽂힌 그 수십 개의 가시들, 푸르딩딩한 피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적인 고통의 감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감상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로데스크한 어떤 그 분위기 자체를 상당히 직접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과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성화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약 400년 후에 태동하게 될 독일의 표현주의를 예고했다거나 혹은 그 표현주의의 뿌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이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해석이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의 어떤 제작 배경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작품이 만들어진 곳이 이제나임입니다. 이제나임은 프랑스의 알자스 지역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이제나임 제다나인데, 이 작품을 주문하고 전시하게 했던 이곳에 있던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의 이름은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고요. 당시에 이 수도원은 지역에 있는 병자들을 위한 치유 장소이자 뭐 병원으로 쓰이기도 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이 병원의 병자들이 수도원에 있는 중앙 재단화를 둘러보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용기도 얻고 했던 그런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수도원 이름에 들어가는 이 안토니오 성인이 누구냐면 원래는 이집트 태생의 수사였습니다. 이분은 광야를 다니던 은자로 뭐 깊은 산중에 숨어 있거나 엄격한 수도 생활로 자기를 다스리고 했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악마들의 유혹을 또 받았고 이걸 또 떨쳐냈던 일화가 유명하고요. 그분이 순교한 뒤에 그 유해를 찾아오는 많은 기도하던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병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한 이후 자신들의 병이 치유되는 걸 깨달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성인이 치유의 성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나임에 있던 이 성 안토니오 수도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 중에는 맥각 중독, 대상포진 환자, 뭐 어떨 때는 전염병이 창궐할 당시에는 흑사병 환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었고요.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맥각 중독이 뭔지는 아셔야지 조금 이해가 편한 게, 이 맥각 중독이라는 거는 호밀이라든지 많은 곡식들에 기생하는 균, 뭐 벌레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맹독성 독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에요. 특히 가난한 자들 이런 것들을 뭐 구분 안 하고 막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아 가졌는데요. 이 병의 원래 이름이 성 안토니오 병이에요. 성 안토니오의 불 또는 성 안토니오의 열, 이렇게 불리는 건 그 병에 걸리면 굉장한 고열에 이제 시달려야 됐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재밌죠. 이 병에 걸려서 자신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던 수호성인의 이름을 그 병의 이름으로 또 붙였다는 거죠. 어떤 치유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만들어낸 이름인 건데, 흥미로운 건 이 이제나임 제다나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부로 묘사된 그런 어떤 푸르딩딩한 모습들이나 진물이 나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맥각 중독 환자들의 증세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저 같은 사람들도 이 작품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어떤 그리스도의 고통 앞에서의 숙연함이 굉장히 큰데, 그런 비슷한 증세를 직접 자기 몸으로 갖고 있던 병자들이 느꼈을 그 감동은 훨씬 더 컸겠죠. 그 앞에 섰을 때 신앙적인 위안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받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는 거고요. 환자들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거나 어떤 신앙적인 버림을 받았다, 뭐 이런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존엄하게 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런 감내를,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건 숙명적인 고통으로 참아내고 또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또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또 그런 메시지는 중앙에 있는 그림 양쪽에 달려있는 날개 부분에 있는 페너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페너라는 성 안토니오 성인이 있고, 그 오른쪽은 화살에 맞은 세바스티안 성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바스티안 성인도 역시나 안토니오 성인처럼 치유의 성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안토니오 성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우측 상단에 조그마하게 날개가 달린 어떤 요괴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성인이 있는 공간을 유리가 감싸고 있는데, 유리창을 막 부리로 깨면서 거기를 침투하려고 하는 귀여운 악마 같은 게 있다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이라든지 질병, 뭐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겠죠. 그 반대편에 있는 우측 패널은 세바스티안 성인 머리 위로 조금 전에는 악마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천사가 어떤 천국의 영광을 뜻하는 금으로 만든 왕관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남겼던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는 15세기, 16세기를 살았던 독일의 회화 거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들로 꼽혀요. 뭐 예를 들어 뒤러, 알브레스트 뒤러, 마티아스 그리네발트, 한스 홀바인, 루카스 크라나크가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독일의 르네상스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작품을 갖다 또 그냥 르네상스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분이 남긴 성화의 특징들, 그 작품의 스타일 면에서는 후기 고딕 회화 작품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얘기한 이제나임 제다나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인간성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그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창의적인 방식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르네상스의 정신들을 또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다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 작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뒤러나 크라나크 또 그리네발트는 모두 1470년대생들인데요.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고, 한스 홀바인은 이들보다 한 20, 30년 정도 더 늦게 태어난 거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제가 거론한 작가들 중에서 아마 제일 알려진 바가 없는 작가가 이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사실 태어난 연도도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그리네발트가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미술 이야기, 또 예술가의 이야기를 종종 들려드릴 텐데 그 첫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 시각 예술을 가지고 오디오로 전한다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지금 또 느끼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한번 직접 상상해 보시고 또 나중에 찾아보시는 재미도, 그런 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에겐 블로그가 있죠. 블로그 주소 아시죠? blog.naver.com/germanbike GERMANBIKE로 들어오시면 오늘 이야기 나눴던 작품들 직접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화의 마을이 가진 가장 귀중한 문화유산은 놀랍게도 미술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또 흉측하다고 하는 성화였는데요. 하지만 예술이 위대하고 또 재밌는 이유는 그 작품이 가진 어떤 아름다움의 가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 작품을 보는 감상자의 반응, 또 그로 인한 감정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재단한 이야기를 끝으로 인사를 좀 미리 드리겠고요. 맛있는 여행 코너는 현장에서 직접 촬영했던 맛있는 여행 코너 동영상으로 만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소리만 따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 검색하시면 직접 현장감 있는 영상과 눈 내리는 꼴마을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자스의 스트라스부르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맛있는 여행. 슈벤디라고 하는 식당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따라오시겠어요? 정말 배고파서 일단 들어온 가게는 대성당 근처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은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이고요. 오늘은 좀 여기 현지 주민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은 거의 닫은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와인을 2개를 시켰는데 하나는 게베르슈트라미너 조금 드라이한 걸로 시켰고요. 아무래도 알자스에서는 가장 유명한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는 게베르슈트라미너가 유명하다 보니까 한번 맛 좀 보려고 시켰고요. 하나는 피노누아 품종으로 레드 와인을 시켰어요. 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슈크루트가 먼저 나왔고요. 감자도 있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슈크루트예요. 사워크라우트라고 하죠. 양배추를 식초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걸 절여서 나오는 독일하고 이쪽 알자스 지역에서 주로 먹는 음식인데 여기다가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푹 끓인 거예요. 감자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요. 일단 이 좀 붉은 빛이 많이 도는 소시지는 아무래도 좀 짜겠죠. 좀 짠맛이 강할 거니까 술안주라 생각하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배고파서 뭘 먹어도 굉장히 맛이 있는 상태고요. 이건 돼지고기 삼겹살이죠. 근데 돼지고기든 소세지의 노린내나 잡내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와인에다 넣고 끓이는 동안 거의 다 날아가서 진짜 맛있게 지금은 잘 익혀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스크로트에서는 사우크라트를 조금만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김치 먹는다 생각하고 같이 먹는 거죠. 이 머스타드를 좀 찍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식당 여기저기서 독일어도 들리고 여기 점원들이 영어도 잘하고 절반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이 독일어를 쓰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먹어볼까? 이 플람쿠펜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람쿠펜이 저도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치즈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양파는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스펙이라고 하는 지금 햄하고 버섯하고 같이 지금 나왔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썰어서 일단 양파가 들어가 있어서요 이탈리아 피자하고 많이 달라요. 도우가 굉장히 얇죠. 말 그대로 불꽃 화덕에다가 넣고서는 금방 익혀내는 그런 피자라는 뜻이고요. 음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밤이 됐어요. 눈이 와요. 눈이 정말 많이 한방눈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한 2시간 정도 조금 더 저녁 거리들 걸으면서 스케치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들이 그래도 다 걷어지지 않아서 조명도 예쁘게 밝혀져 있고요. 눈까지 내리니까 사진도 좀 찍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밥 먹고 나온 식당이 여기 있습니다. 슈벤디라는 식당인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알자스에 와서 식당 고르실 때는 특별히 맛집이라고 소개하는 집들이나 뭐 유명한 집들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집들만 들어가도 분위기가 이 집이다 싶으면 들어가도 음식 수준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독일 음식과도 비슷한 좀 단순한 음식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먹은 음식이 그랬죠. 예를 들어 스쿠르트라든지 아니면은 플람쿠chen 이런 음식들은 독일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 지역은 아무래도 프랑스다 보니까 프랑스인들의 그 미식가다운 면모들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 그런 식당들이 확실히 있긴 해요. 그런 얘기들은 제가 또 스트라스부르 편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도 와인 2잔이나 마셨더니 조금은 알딸딸한 기분인데요. 저녁 분위기 좀 더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